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PPT 자료를 보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과관계는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는 어, 5판 기준으로 101페이지입니다. 4판 기준에서는 102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인과관계 보시면요. 형법 조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 인과관계인데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형법에서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형사 책임의 귀속을 정당화하는 연관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때의 결과는 법익 침해 형태로 나오거나 또는 법익 침해의 구체적 위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동범이나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거동범의 경우에 주거 침입죄, 주거에 침입하면은 범죄가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결과와 뭐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인과관계 판단하는 그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조건설인데요. 조건설은 등가설이라고도 얘기하고 절대적 제약 공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예전엔 조건설을 등가설 뭐 같이 사용했는데요. 일정한 선행 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적 조건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그런 학설이 조건설입니다. 행위자의 범행이 없었다면, 뭐뭐가 없었다면 구성요건적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런 조건 관계가 있어야지 성립되는 게 조건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판 기준일 경우에 어, 105페이지고요. 5판 기준은 10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살인자를 출산한 어머니의 출산 행위를 살인자의 원인으로 보는 살인을 했는데 그 살인자를 낳지 않았었더라면 그 이야기는 그 살인자를 출산한 어머니가 없었다면 이 살인자가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겠다라는 이런 조건 관계가 증가 관계가 성립되는 거여서 이 어머니도 처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 조건설이죠. 너무 어, 광범위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조건설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합법 직접 조건설인데요.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결과가 행위에 시간적으로 뒤따르면서 그 행위와 자연법칙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그런 학설이에요. 이 합법 직접 조건설의 경우에 이 조건관계는 구체적인 사태의 진행 속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자연 법칙에 합치하는 결합이 있어야 한다. 요런 요 등가만 인정되면 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그런 학설이 합법적 조건설이고요.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다음 상당 인과관계설인데요. 우리나라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판 기준으로 했을 때 106페이지에 있는데 이 상당 인과관계설의 이 상당성의 의미는 106페이지 맨 끝에 있죠. 개연성과 통상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 인과관계설은 일반적인 생활 경험에 비추었을 때 그 행위로부터 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상당 인과관계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17조의 제2요소되는 결과 발생에 조건관계가 성립된다. 그럴 때, 상당할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객관적 기속론도 다수설적인 입장인데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가 행한 범행의 탓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행위자의 탓, 그 행위자의 작품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객관적 기속 이론에 의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도 다수설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17조의 죄의 요소인 위험을 창출하고 그 위험이 발생한 결과에 실현된다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 기속 이론입니다. 우리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설에 입장한 우리 판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한 그런 판례인데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한 경우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예전에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들여서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부상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폐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폐혈증이 그 부상으로 인한 과다한 출혈과 상처의 감염 등에 연유한 것인 이상 자상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부정할 수 없다. 강한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니까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는 것이죠. 다음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인데요. 유해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물질 PHMG와 소비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흡입 독성 시험 미실수로 인해서 이 피고인은 이 회사겠네요. 흡입 독성 시험 미실수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피고인이 PHMG를 원료 물질로 사용하더라도 흡입 독성 시험을 실시하는 등으로 흡입 독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여 인체에 무해한 농도로 권장 사용량을 정하였다면 피해자들이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급성 흡입 독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이 폐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7도 12537 판례고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거죠. 이런 원료 물질에 대한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것과 사망 피해자들이 폐 질환으로 사망한 사이에는 이 상해에 있어서 상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가 상당히 있다라고 본 그런 판례입니다. 그럼 인과관계를 부정한 판례를 한번 보시면요. 어,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순간 평소의 허약 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 상승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한 경우, 네, 뺨 때렸는데 사망한 그런 사건에 있어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느냐. 위 사인이 피해자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고 뇌수종을 앓고 있었던데 연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허약함을 알고 있었으나 두뇌에 특별 이상이 있음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없거나 결과 발생에 대한 애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 없다고 본 것 같네요. 네. 상당 인과관계성이 없다. 특이 질환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파도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이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그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심은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그래서 어, 그 사망한 결과를 수상안전요원에게 네 탓이다, 너의 작품이다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그런 판례입니다. 다음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침 맞고도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환부에 봉침 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시술 직후 쇼크 반응을 나타내는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의사죠. 피고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한의사가 이제 환자한테 문진할 때 과거 봉침 맞은 적이 있는지, 봉침 맞고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는지 확인해서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봉침 시술을 했는데 이제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 의무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기소를 했을 텐데요. 네. 그 피해에 대해서 기소를 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 의무 위반이다라고 했을 때 설명 의무 다 안 한 것과 이 피해자 상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거죠. 다음으로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의사의 설명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수술을 거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네. 의사가 이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피해자가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뭐 의사가 설명을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수술 뭐 악결과에 대해서 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판결이에요. 근데 이제 법원이 이제 어,
의료 사고에 있어서 뭐 환자 편을 좀 들어주고 싶다라고 할 때, 자주 쓰는 게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에요.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러면 의사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다음에 이제 객관적 기속 판단의 구체적 기준인데요. 객관적 기속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학설로 조건설을 봤고요. 그 다음에 합법칙적 조건설, 그리고 상당 인과관계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객관적 기속론인데요. 이 객관적 기속론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작품으로, 즉 그가 행한 범행의 탓으로 기속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론이 객관적 기속 이론인데, 이 객관적 기속론에 의하면 구속요건적 결과는 행위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위험을 창출해야 돼요. 이게 위험 창출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위험이 발생한 결과에 실현된 것이어야 돼요. 그게 실현 이론입니다. 위험 창출 이론은 행위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위험을 창출시켰을 때 객관적 기속이 인정되는 것이다. 너의 탓, 너의 제품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험 실현 이론은 행위자에 의해 창출되거나 증가된 위험이 구속요건적 결과에 실현되었을 때 객관적 기속이 인정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과서 5판 기준으로는 109페이지에 2번 객관적 귀속론에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양가를 1번의 위험 창출,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에 양가를 2번의 위험의 실현,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 기속 너 탓이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법규범의 보호 영역 안에서 발생한 것일 때 행위자의 작품, 행위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이게 바로 어, 규범의 보호 목적 이론인데요. 행위자가 위험을 창출하였고 그 위험이 결과로 실현되었으나 그 인과 과정의 진행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당해 범죄 구성 요건의 임무가 아닐 경우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고 그 바로 밑에는 객관적 아, 네. 밑에는 피해자의 고의적인 자기 위태야. 요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자기를 위태롭게 한 거는 그 행위자의 탓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피해자의 고의적인 자기 위태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 교과서 보시면요. 5판 기준으로 112페이지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 보고 예요. 피해자가 자신이 위태화될 것임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어,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태하도록 한 경우 그 위태화의 결과는 그 타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험 창출 행위에 기속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판 기준으로는 114페이지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그 인과관계에 관한 중요한 이론을 말씀드렸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